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손흥정 감독 측 변호인과 피해 아동 아버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거액의 합의금 액수를 놓고 협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 아동 측은 돈을 뜯어내려 하는 파렴치한이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외제차와 경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에 과속까지 했지만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63빌딩 이 아쿠아리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딩 때 구경 갔다가 진짜 문화 충격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985년 개장했던 국내 최초의 수족관이었거든요. 누적 방문객 9천만 명. 그야말로 서울의 명소였죠. 자, 그런데 오는 30일 일요일 39년 만에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작별 어떠실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엄마 전현자 여사 생일입니다. 사랑한다 하신 이혜훈님, 지난 25일 아차산 등산로에서 모기장 쳐놓고 음란행위하던 중년 남녀 니네들 정신 차려 하신 신양근님, 지난 25일 저녁 6시 안산의 한 식당에서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코다리찜 먹고 있는데 효녀라면서 밥값 5만 원 대신 내주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윤은영님, 자, 강원 춘천 퇴계 주공 4단지 지하 주차장에 얌체 등장 오토바이랑 차 교대로 주차하면서 알바끼 하지 마라 너 하신 김현진님, 군산 현대 메트로타워 2차 201동 삽니다. 4개월 된 아기 키우는데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 냄새 계속 올라와 하신 하나님, 자, 천안에 사는 세 자녀 맘입니다. 천안시는 다둥이 바우처 지원 대상이 4자녀 이상이래요. 4자녀 이상만 저걸 준대요. 박상돈 천안시장님, 이거 실화인가요? 사실상 안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신 이지은님, 자, 박 변호사님, 요즘 4자녀 이상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3자녀, 2자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유재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바 뉴스 최고고! 대한민국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아, 정말 이거 동탄 성추행 누명 벗었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경기도 화성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하루아침에 변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면서 억울했던 그 20대 남성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혐의 없음, 불입금 종결키로 했습니다. 결국 그 신고자 여성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제보자 측에서 당시 CCTV 영상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모자를 쓴 반팔 차림의 남성 화장실 쪽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시간 보면 17시 13분 26초 그리고 들어가요. 자, 1분 24초 뒤엔 17시 14분 50초. 자, 볼일 보고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나온 모습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어제 이 사건 전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바지 내리고 씩 웃고 몸도 만지려고 하길래 확 걷어차서 어이쿠 했다던 남자의 상태가 지금 저게 맞는 겁니까? 저 같으면 플래시맨처럼 막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CCTV상 봤을 때는 입실, 퇴장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신고한 여성의 진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요. 더더군다나 남성이 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진술, 여성 피해자 진술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됐는데 마침 그 신고 여성이 어제 오후에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아마도 약을 좀 복용하는데 병원에서 약을 처음 가서 복용하는 다량으로 복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허위 없는 얘기를 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전문가 프로파일러죠 투입을 해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과 진단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실제 없는 것들을 오히려 꾸며낸 문제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경찰이 이 20대 어제 우리 이 남성입니다. 입건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허위 사실로 인해서 타인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한 행위, 이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 여쭙게요. 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저 진짜 약간 덮어 씌우기도 문제였지만 그 경찰관들의 태도, 약간 말이 짧은 이 모습.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야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자, 이 정말 후배 경찰분들한테 동탄 경찰서 좀 따끔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언사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방적으로 피해자 보는 것도 안 되지만은 사실상 이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라 하더라도 아니면 용의자라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할 때 말을 쉽게 하지 말고 경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존칭을 써가지고 써야 되는데 요즘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전체 경찰이 욕먹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그에 상응한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 해당 경찰들이 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분께도 뭐 사과를 전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다시 한번 좀 진솔한 진지한 좀 사과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생맥주가 덜 시원했던 이유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맥주 한 잔 주문받은 여성 냉장고 안에서요 시원한 맥주잔을 꺼냅니다. 아우 시원하겠다. 자, 그리고 맥주 기계 쪽으로 가는데요. 순간 제보자를 한번 슬쩍 보더니 척척 장갑 끼고 갑자기 맥주잔이랑 왼쪽으로 들어서 콸콸콸콸콸콸콸 흘린 맥주를 그대로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헌 맥주가 이 반쯤 담긴 잔에 시원한 맥주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뭔가 좀 개운찮은 맛이 나는 장면. 네, 제보자는 지난 6월 26일 인천 서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술집에 갔습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은색 통에 이미 담겨있던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고 나서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은색 통은 맥주기계 바로 밑에 있었고 흐르는 맥주와 거품을 덜어내는 용도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쩐지 맥주가 덜 시원하고 맥주에서 쇠맛이 났다면서 이게 맥주를 따르는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프랜차이즈 술집의 대표가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고 매장 사장도 영상 댓글을 통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자신을 오픈한 지 2달 된 초보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다. 재활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주일간 휴업을 하면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사과의 말을 남겼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술집 본사 공식 계정에도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 가맹점마다 재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맥주 하면 또 우리 감별사. 박맥주 아니겠습니까? 예. 박맥주 아니겠습니까? 저 거품들은 떨어지는 거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맛하고 바로 떨어지는 그 맥주하고는 차이가 나요. 거품하고. 버려야지. 안 아까워요, 그거. 손님이 아깝지요. 이제는 절대 몰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더 부어봤자 뭐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술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구냐 넌? 자, 소개팅 어플로 맺어진 한 여성과 주고받은 제보자의 황당 시츄에이션 만나보시죠. 저희 동네로 오시는데 제가 밥 사는 게 맞죠? 우리 공원에서 만나요. 근처에 고깃집 잘하는 데 있어요. 야, 세상에 여자분 너무너무 화끈하다. 왼쪽이 여자분이에요. 자, 프로필에는 가족과 찍은 사진도 저렇게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쎄한 느낌. 자, 남성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인사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남자한테 너무 잘 맞춰주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좋았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났나? 처음에 뷰티 쪽에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원장님이 실수를 해서 조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보고 방문 홈케어를 신청을 해주면 나갈 수 있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링크도 눌러봤는데 기분이 좀 쎄하다고 해야 될까? 사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끄끄끄끄 나중에 보내니까 바로 차단해버리더라고. 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도 아니고요. 딱 5분 전에 웬 방문 홈케어 피부관리 손님으로 만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너 나 보고 싶으면 이거 눌러. 약간 네. 좀 이상합니다. 자, 문자 연락했을 때 전달이 자꾸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됐었고, 그렇지만 동일한 번호로 카톡, 우리 카카오톡 SNS죠. 친구 추가하니까 친구 추가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링크도 보내고 만나러 가려고 상담 신청을 눌러보니까 영어도 많이 적혀 있었고, 결국은 이 홈케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사실은 사기는 아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분 말로는 제가 이제 사건 맞에 항상 하던 말, 예. 너무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면 믿지 마라 했는데 뭐 이거는 근데 그 정도 행운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왔을 때 한번 의심하라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좀 의심스러워서 신종 사기 아니냐 요거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다고. 사기는 아니고 약간 사기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차창 밖으로 휙휙휙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를 반쯤 밟고 있는 저 차 창밖으로 뭔가를 휙, 부스럭 봉지를 들어서 휙, 뒤이어 또 무슨 종이도 막 날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티슈도 휙, 이 세상에 물티슈처럼 막 던져. 자, 인도의 마구 투척. 야, 이거 안 치워? 나 안 치워. 그냥 갑니다. 진짜 너무 싫다. 교수님 왜 저러고 사니? 네, 아니 요즘은 길거리 지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남의 동네에다 남의 집 앞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그냥 버렸어요. 충남 예산군 한 편의점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직원이 이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저 차주가 문을 열고 저렇게 쓰레기를 계속 버린 겁니다. 비닐에는 커피 캐리어를 가지고 담고 있었고, 거기에 영수증도 버리고, 거기에 이제 물티슈 막 차를 이렇게 닦더니 그다음 물티슈를 세상에. 딱 버린 거예요. 직원이 오니까 딱 보더니 그냥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제보하신 분은 편의점 사장님인데, 이런 식으로 직원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느라 수고까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는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부부의 세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네, 별거까지 했다가 다시 합친 아내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인인데요. 한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교포로 또래 재미교포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리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후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됐고,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잦은 싸움에 지친 무렵 사연자는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요. 결국 별것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고 잘못을 깨달았고 내연녀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 다시 셋이서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과 외근, 출장이 잦은 아내를 대신해서 좀 비교적 여유로운 사연자가 아이를 챙기면서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로 아내가 많이 바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아내가 휴대전화를 켠 채로 잠에 들었는데 안 돼. 직장 상사와 수위 높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좀 달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데요. 출장을 갔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직장 상사와 함께 놀다 온 거였습니다. 배신감에 가득 찬 사연자는 화내는 것도 잠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서로 한 번씩 외도를 했으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를 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진지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연접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참고 살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상이 지금 저러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 모든 난맥상 네가 먼저 초래했던 거야. 업이야, 업. 너의 업이야. 모른 척하든 너도 상의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해주든 양자택일해. 너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없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이 한심한 놈아. 그래, 잘못은 네가 먼저 했지, 맞아. 하지만 그때 용서받고 재결합했잖아. 어? 아니, 그럼 잘 살아야지. 왜 이제 와서 상의계는 맞바람을 피우냐고. 아니, 그럼 그때 이혼했어야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야, 더 이상 니들은 부부가 아니야. 애들한테도 안 좋아. 헤어져, X. 아, 참. 일단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부터요? 아니, 이게 뭐 이 남편이 용서해준다 만다의 의미에서 전 X가 아니라 이 부분은 왜 같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X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한번 상사랑 뭐 바람을 펴서 별거를 했는데 어쨌든 아이를 생각해서 어쨌든 이 소중한 가정을 그래도 지키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또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부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께서 네. 우리 교수님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그 신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생각하는 건데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이런 상태라면 엄마 아빠랑 살아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음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 충실한 것이 더 솔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각자에 대해서 아이한테는 미안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아서 차라리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서로 좀 각자 반성을 하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는 사실상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뭐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런 게 웃긴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할게.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숫자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같이 재결합함으로써 모든 것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유책 사유는 정말 유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액션 들긴 했지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옛날 거는 빼야 된다. 그 옛날 그 이전의 부분은 그걸로 결국 이혼했고 다시 재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하네요.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먼저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실수한 걸 여성이 용서를 했어요. 이번엔 여성이 실수를 했어. 남성이 용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성한테 진지하게 대화해서 우리 이혼할래? 여성이 이혼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당연히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 의견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이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X를 들었는데요. 사실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이 정말 최종의 결정으로 두고 아이를 생각해서 진짜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인자님은 서로 못 믿으니까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화이트 베어님은 제발 참고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로리님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볼 마음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결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북구 구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 1차 사시는 박정은님 보고 계신가요? 사흘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오골개 한 마리가 저렇게 돌아다니더랍니다. 보안이 사육장을 탈출한 것 같지는 않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앞만 봐도 반려 닭 같다는 거죠. 단지 주변에 길냥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녀석 혼자 두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임시보호를 하고 계신다는데, 자, 부산 북구 구포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 혹은 그 주변에서 저 녀석 흰 오골개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만약에 끝까지 본다고 그러면 저도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재판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나 5억 밑으로는 진짜 안 해요. 저는 안 알아봤을 것 같아요. 10억이든 얼마든 불러갖고 최소로 5억으로 합의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본인이 운영하는 축구학원의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과를 하면서도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계속 진통이 이어져 왔던 사건이지만 오늘 한 매체에서 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하루 종일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자, 이 사건이 시작된 그 발단부터 짚어보죠. 네, 손흥정 감독과 손축구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서 벌어졌는데요. 피해 원생 측은 해바라기 센터 진술에서 손흥민의 친형인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봉으로 맞아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다른 코치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 감독에게는 패스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못 올렸다고 욕설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손 감독이 목을 잡고 밀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손 감독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에서 아이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지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나태함을 보이면 불호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합의금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대 강으로 부딪혔다라는 어떤 그 분석이었죠. 그러니까 손 감독 측은 일단은 뭐 이렇게 그 봉으로 때린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거기에 합의금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금액의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컸다, 몇 억이다, 5억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 원생 측은 그게 아니라 손 감독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라. 그다음에 언론에 기사하지 말아라. 축구협회 징계 요구를 금지한다. 그거 요구를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면서 이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려면 수억 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홧김에 얘기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손 감독 측 변호인과 피해 그 아이 학부모가 합의금을 놓고 대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율을 하는 자리였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특이 상황, 이게 뭘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특유의 상황이잖아. 연예인이 택시 타가지고 택시 운전수 싸대기함도 때렸다고 2, 3억씩 주고 합의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한다 뭐한다 유튜브에서 4천억에 이적한다 2천억.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각해보시면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정 감독이나 손흥민하고 다 껴있는 거잖아요. 합의를 한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건데 그만큼의 자기들 이미지 실추랑 다 막아 5억 가치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합의라는 건데 그 아이의 초점이 된 거잖아.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아니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데 특이 상황이잖아요. 박 변호사님 말 그대로 유명 세네요. 그렇죠. 참 이 합의금 관련 대화 이제 누구랑 누구 대화냐면 이 손 감독 측 변호사하고 또 그리고 지금 피해 원생의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녹음이 좀 돼 있는데요. 아마 3천만 원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한 많으면 3천 정도 위자료. 그래서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한 1,500, 3천 정도 준비했던 걸로 좀 보이고 예. 다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특이한 상황 아니냐 이거. 택시 운전사 연예인이 때렸다 그러면 한 2, 3억 걸리니까 아주 유명한 손흥민 또 손흥민 친형도 있으니까 5억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게 특이 상황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이의 어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부분인데 5억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요. 그 과정이 지금 녹취가 됐고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액수도 나왔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그 합의금에 대해서 그 갑론을박이 있었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갔는데 아마 손 감독 측 변호사가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한 것 같아요. 녹취록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 보게 되면은 그 피해 원생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축구협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도 막고 축구도 막고 축구협회도 막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아깝다. 뭐가 아깝냐. 변호사가 20억을 부르고 나면은
그리고 그 이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합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0억 안 버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20억 불렀다가 5억까지 떨어질 거로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뭐라고 하냐면 비밀을 보장하고 물으면 10억이나 5억 같은 경우도 아까울 게 없고 이미지탁이 없는데 5억이 짠 거 아니냐고 반문했는데 아마 송 감독 측에서는 그 2, 3천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밀 유지 없다 하더라도 2천이나 3천쯤을 합의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피해 원생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거절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2, 3천은 아니고 본인이 제시한 액수 3억이나 5억 정도를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20억 불러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내가 진짜 크게 마음 써가지고 5억으로 낮춰줬는데 이것도 지금 못마땅하다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녹취록을 들어보면. 자, 그런데 이 피해 원생 아버지가 손 감독 측 변호인에게 갑자기 이런 또 약간 바뀐 제안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 지금 돈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러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서슴없이 코드를 해서 줬어. 근데 내가 변호사님 1억 드릴게. 저는 그거 농담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 그냥 주고 해결해. 그냥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1억 드릴게. 그냥 현금으로. 아 됐어요. 싹싹 그거 삶을 테니까 1억까지 좀 해주세요. 절대 안 해. 너는 그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뭐 네. 풀 녹취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 들은 것만 보면 말도 안 되죠. 5억 주면 내가 성공 보수로 이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가 아니고 손 감독 측 변호사거든요. 내가 이거 띄워줄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법에 있습니다.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대리를 해주고 이쪽 가서 일로도 대리를 해서 일로 돈 받고 절로 돈 받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잘못하게 되면 처벌 내지 징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떤 변호사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5억 받으면 현금 1억 줄 테니까 좀 합의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제안을 한 건데 납득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이쪽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죠. 깨진 건데 그래서 이분이 많이 알아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들은 바가 있어가 연예인들은 많이 봤던데 그래서 한 건지 몰라도 터무니없는 좀 얘기로 보입니다. 예. 자, 저렇게 그 협상이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까 피해 원생 아버지가 아까 그 송 감독 측 변호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는 5억이 심하다고 안 심하다, 20억 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 3억까지는 해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억. 딱 2억. 약간 무슨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2억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2억에서 더 양보하기는 어렵다 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비 나도 3, 4천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양보할 테니까 2억에 합의합시다 뭐라고 얘기를 또 문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쪽에서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상 단계 아니고 이미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통보해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또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1억 5천 얘기해 보세요. 1억 5천. 그 송 감독님한테 1억 5천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알았어요. 저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그 사진이랑 뭐 이런 아이의 멍사진 이런 거를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자, 아무튼 저희가 그 피해 원생 아버지한테도 팀장님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연락을 해봤더니 피해 원생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 녹취록이 대화 일부만 자른 녹취록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났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온 국민에게 물면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협박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치 수사해라. 수사 받겠다고 지금 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가 사건의 핵심인데 이미 결렬된 합의금 대화로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족들이 지금 2차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괴롭고 힘들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상황하고 좀 약간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악마의 편집이 된 녹취록이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다. 합의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뭐 손흥정 감독 측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나온 입장이 있나요? 네, 일단 이 문제를 손흥민 선수와 엮는 것 자체를 불쾌해했습니다. 또 합의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미지를 지키자고 돈으로 입막음할 생각도 없었고 차라리 그 돈을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욕설과 체벌에 대해 인정하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은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지도했다며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가 됐든 이 사안 자체에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결부시켜서 손흥민 뭐 사우디 이적한다는데 지금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 지켜보죠. 두 번째 이어갑니다. 전북 전주에서 외제차와 경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에 과속까지 했지만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참 가슴 아픈 사고고 황당한 이후 일처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고는 어젯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진하던 포르쉐와 좌회전을 하던 경차가 서로 충돌한 겁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너머로 지나가던 한 차 한 대가 불꽃을 내뿜으면서 도로 위를 구르기 시작합니다. 타이어도 빠져나와서 뒹구는데요. 바로 사고 차량인 경차였습니다. 옆으로 아예 쓰러진 채 멈춰섰고 그 맞은편에는 포르쉐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멈췄습니다. 사고 5분 만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해서 서둘러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 박 교수님, 도대체 사고 원인은 뭘까요? 네, 당시에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포르쉐 신호등에 포르쉐 차가 있는 신호등은 황색 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차의 신호등은 점색 등이었는데 이 황색 등이 이제 들어오면은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포르쉐가 제한 속도 60km의 속도에서 시속 159. 164 사이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저렇게 됩니다. 전멸등이 들어오면 일단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행하지 않고 속도도 너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위반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0m 정도를 포르쉐는 더 충돌하고도 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경차는 적색 등에서 신호를 준수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지를 했는데 빠르게 달려든 포르쉐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도대체 이 진짜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신호위반 과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포르쉐 운전자가 술을 먹은 음주 운전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사고 난 뒤에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음주 운전한 사람이 수치가 0.08%.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0.03%부터 0.08% 미만은 100일 정지지만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사항이기 때문에 만취거든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기 때문에 아까운 음주사고, 즉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음주하고 차를 잡는 이유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막 면허를 딴 어린 나이의 한 생명이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자, 그런데 지금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건 바로 경찰의 안일한 일처리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보냈다.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고 난 당시에는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고통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전주병원으로 후송을 한 거죠. 현장에서는 음식점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한 거죠. 마추수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체험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마 조금 늦게 간 모양이에요. 자, 일단 하니까 일단 병원으로 보냈어요. 네. 아무리 음주운전이 아니라 뭘 해도 일단 아프다니까 치료는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만취운전이라고 나중에 보도는 됐는데 음주 측정 자체가 정말 한참 지난 후에 측정이 된 게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르쉐 운전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필요하다면 동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홀로 병원에 보냈고요. 뒤늦게 병원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야. 결국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보냈는데 이미 병원에 퇴원을 했고요.
신분조차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이 나게 나중에 경찰이 운전자 집 근처에 가가지고 운전자를 다시 찾았고요. 다행스럽게 그때서야 음주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프라 난리를 치길래 일단 병원을 보냈어요. 따라가지도 않았어. 일단 혼자 보냈어. 그런데 그 아파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또 몇 시간 뒤에 혼자 퇴원을 해서 제 발로 뚜벅뚜벅 이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4시? 그 정도에 다시 왔어요, 현장으로요. 다시 와가지고 뭐 차 어디로 가냐 물어보더라고. 차 멈춰 세우면서. 그러고 이제 끝이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냥. 아,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고 현장을 처리하던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목격자인 거죠. 그분은 그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들이 막 다 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그 경차 운전했던 그 친구들이 다 실려가고 이런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다 마쳐 가던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 그 새벽 4시에 갑자기 포르쉐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 불쑥 나타나서 이 목격자의 차를 딱 세우면서 내 차 포르쉐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오전 12시 45분에 났는데 새벽 4시까지도 뭐 이 사람 음주 측정이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자기 차 찾고 다녔던 거죠. 아니 만약에 이 사람 진짜 김호중 생각나요. 예. 김호중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거든요. 물타기가 아니라. 예,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편의점이나 가서 술을 막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운전할 때 마신 게 아니고 지금 마신 거다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을 혼돈스럽게 하는 게 이른바 술타기 행위라고 사고 합니다. 냈을 때는 난 괜찮았는데. 안 먹었어요 그때 뭐 확인했습니까 당신들이? 나 지금 마신 거예요 이거. 이 행위 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 아내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술타기 행위라 그래요. 이른바 안 좋은 거예요. 뭐 그것도 나중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김호중 씨도 보면 딴 데 가서 술 먹는 모습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측정 자체는 한 8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김호중 씨 측정이 17시간 지나서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 음주에서 빠졌어요. 음주 기소를 못했습니다.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조금 나오면 시간을 역산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만약에 측정이 안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김호중 사건이 됐을 거예요. 제2의 김호중 사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크게 실수를 한 상황이고 바로 측정한 거하고 뒤늦게 측정한 거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이게 잘못 측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놓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경찰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음주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자, 은배 팀장님. 오늘 진짜 뭐 공교롭게도 은배 팀장님 나왔을 때 이 경찰들 좀 실수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후배들한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흡한 조치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경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만 확인하지만 가해자,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따라가기는 이유는 뭐냐면 도주 방지 위해서 그리고 곧바로 음식증을 했어야죠. 이거는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시고 이런 거니 한두 건 생기다 보면은 경찰을 신뢰를 못 합니다. 이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후배님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남편.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호텔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음식점 등 자꾸 한 가족과 마주칩니다. 남편은 그 가족이 유독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만큼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교수님. 네, 이 남편 40대인데요. 최근에 대학 동장한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너네 부인 재수 씨를 놀이동산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다른 남자랑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이 뭐 잘못 봤겠지라고 하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날 혼자서 딸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창생이라는 친구 예전에 이 와이프랑 그 아내랑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한 친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봤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딸도 같이 있는데 어떤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고요. 이 남자를 계속해서 봤더니 낮이 익었어요. 누구지라고 생각해보니까 6개월 전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 해외 여행지에서 같이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던 어떤 가족의 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죠? 네, 당시 여행을 간 곳은 10시간도 넘는 먼 해외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 가족을 자주 만나는데요. 숙소며 놀러 가는 곳, 식당에서까지 자꾸만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이 가족이 찾아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보답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알고 보니까 연령대도 비슷했고요. 똑같이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온 거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뭐 잠깐 그걸로 눈이 맞았겠어요, 설마,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날 바로 아내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따졌더니 이 아내가 보니까 증거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인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이 남성과 같이 SNS 친구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남성이 연락이 왔고 좀 서로가 이제 원래가 만나는데 썸을 탔다는 겁니다. 썸을 타게 됐는데 놀이공원에서 만난 건 딱 두 번째 데이트를 한 거고 혹시 내 남편이 의심할까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무 사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 남성과는 손만 잡았다. 핸드만 즉 손만 잡았지 선을 절대로 안 만났다고 안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 그날 이후는 절대로 안 만났다고 해명하면서 이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그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졸도까지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맞는가 보다 이번만큼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썸만 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내용은 그겁니다. 아내가 폭행당했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여자한테 당했으니까 좀 빨리 파출소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파출소에 갔어요. 갔더니 폭행당했는데 폭행한 사람이 누구? 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야!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반대 같아요. 따뜻하게 막 고개를 맞은 건 난데 오히려 막 꾸중을 듣고 욕설을 아내한테 하는 모습도 보였고 뭐 무슨 일이지? 가해자가 왜 저러지? 머리채를 주웠다고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가 자칭 썸 탔다고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추궁을 하면서 회사로 갔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제보자 아내하고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이 경찰서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썸 뭐 얘기했는데 아내하고 그 남자 회사 동료였고요. 무려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5년 전부터 그랬으면은 역산하면은 그 해외에 갔을 때도 이미 시작을 그러면 그게 다 설계였던 거예요? 네, 이 내연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였고요. 이미 회사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불륜 커플이었고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대면서 서로 데이트를 즐겨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가장 악질적이었던 건요. 서로의 배우자에게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불륜 데이트를 즐겨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빠나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5년간의 불륜을 숨기려고 딸까지 이용한 아내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이건 어떻게 참어 이거를? 네, 뭐 이거는 좀 못 참죠.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데이트를 하고 또 아이한테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까지 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 참기가 너무 못 참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가가지고 회사에서 내연남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따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얘기가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니고 우리 사랑은 불가항력이었다. 딱 이렇게 나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우리 각자 이혼을 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그래서 사내 불륜을 고발합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대자보를 딱 붙였습니다. 그거는 안 돼.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잘됐다 싶었겠죠. 이 아내하고 내연남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그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바로 또 집도 나갔어요. 아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합의 이혼만 해주면 고소 취하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딸도 나는 못 키우니까 당신이 키워.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은 피해자이긴 한데 일단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은 불강력적이야.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불강력적인 이 사랑. 불륜한 아내가 딸도 못 키우겠답니다, 지금. 이걸 왜 이혼을 해? 아니야. 이거는 이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자료를 받고 마음에 떠난 여자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슴 아프고 슬프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주고 딸하고 같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저는 이제 명예훼손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본인이 더 처벌될 수가 있어요. 박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 이 양반들을 이 불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골탕 먹일 수 있습니까? 골탕은 간통죄 같은 게 다 폐지됐기 때문에 처벌 불가능하고요.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받는 방법인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대자보 붙여서 본인은 처벌받을 그러니까. 위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좀 문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그 대자보를 특정이 안 되게 많이 썼다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데 저렇게만 썼으면 대자보 괜찮죠. 저런 일 그냥 어떤 공익적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썼겠죠. 그러면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본인한테는 좀 더 문제가 될 여지가 더 커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하여튼 이렇게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가 된다니까요. 그니까요. 그니까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지금 법을 그래서 하면 안 되죠. 법률가신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현행 법상으로는. 그럼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자, 교수님. 네. 정말 너무 이 답답해, 엄마는 진짜. 뭐 아내로서도 빵점이지만 정말 엄마로서는 정말 최악이네요. 이런 일 있다고 해서 바로 짐 싸가지고 집 나가고 애도 못 기르니까 당신이 길러라라고 얘기하고 일단 데이트 자체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아내랑 어떻게 살겠고 이런 엄마한테 자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끝까지 이제 참아서 위자료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대자보를 붙이신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런 뭐 아내와 이 엄마랑은 살 수 없으니까 뭐 마음을 다 잡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혼을 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레이크 루이즈님, 미련 없이 헤어지세요. 애들한테도 뭐 하는 짓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뭘 봐 너나 잘해님은 이거는 이혼해주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야외로 나온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때 빨간색 대형 트럭이 집 앞으로 달려오는데요. 모퉁이를 도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중심을 잃습니다. 결국 멈추지 못하고 순식간에 마당 쪽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마는데요. 트럭이 전복되면서 실려있던 수많은 보따리들도 와르르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떡해. 앉아있던 남성은 트럭이 오는 걸 보고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이 폭탄처럼 쏟아진 옥수수알들이 나뒹굴면서 마당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밖에서 들린 큰 소리에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조심스럽게 운전석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창문을 통해 트럭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고 주변 상황을 살펴봅니다.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게 유력해 보이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당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웬 기다란 막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설마. 난데없이 막대기를 휘둘러서 서 있던 남성의 뒤통수를 퍽하고 세게 가격해버리는데요. 쓰러졌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남성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저 인간 뭐해 저거? 그런데 폭행범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종업원이 제지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을 때리는데요. 피해자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유유히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남들이 쳐다보는 말들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왜 저래요? 정말 황당한 건 이 피해자들과 폭행범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홧김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겁니다.
머리를 맞은 남성은 결국 뇌진탕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중국으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좁은 우물에 기다란 줄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듯 안을 계속 살펴보죠. 왜냐하면 저 안에 3살짜리 아기가 갇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쩜 좋아. 근처에서 놀다 그만 빠져버린 겁니다. 안 보여. 폭이 너무 좁죠. 쉽게 꺼낼 수 없던지라 어떡해. 일단 산소부터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사람이 빠졌어요. 예, 굴착기 동원하고 곡괭이로 땅을 파서 입구를 아이고, 조금 넓히는데 공사 퍼지네,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 구하기에는 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좋아. 모두가 발을 동동 거르던 그때 어. 우물 아래로 직접 내려가겠다라는 누가?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이죠? 외소증 있는 마을 주민입니다. 간단한 훈련을 받은 뒤에 몸을 꽁꽁 묶은 채 망설임 없이 우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른이구나. 네, 잠시 후 밧줄에 묶인 어린아이가 드디어 우물에서 나와 구출이 됩니다. 남성은 아이부터 구한 뒤 자신도 뒤늦게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와. 누구보다 작지만 영웅. 용기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이 남성, 마을의 영웅이 됐고요. 당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멋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넘버원입니다. 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한 주유소입니다. 여성이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반대편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여성이 정신이 팔린 사이에 안 돼. 차량에서 내린 누군가 동시에 조수석 문을 엽니다. 설마. 주유를 끝내고 운전석으로 돌아오자 다시 문이 닫힙니다. 재빨리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가네. 뭐 할래? 뭐 했어? 했을까요? 여성 차량 안에 뭔가 달라진 걸 알고 달라졌어.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 지갑이 없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데 여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주유하러 갈 때 도둑의 차량이 딱 맞춰 들어옵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린 척 한 건데요. 문이 열려 있는 그 짧은 순간 놓치지 않고 차량을 탄 거고요. 참고로 이 도둑이 범행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초였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8초. 8초. 땅. 안마가 끝났습니다. 안마 후에도 안전하게 국내 최초 리클라이닝 안마 베드 코웨이 비넥스. 캐럿을 몰랐다면 놓칠 뻔한 할인이 무려 20%. 억울할 뻔.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을 새롭게. 캐럿. 거침없이 멈춤없이 질주하는 이 광고는 스포츠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에 비 많이 온다니까 비 피해 없게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치르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